영웅의 정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객관적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동영상을 한번 먼저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이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영웅적 행동은 우리가 앞서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구조하는 행위, 즉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웅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즉 이제 영웅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은 이 결정된 그 영웅적 행동의 틀 속에서 그 행동이 부합이 된다면 영웅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영웅적 행동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핵심 개념은 도덕적으로 일단 선한 행동이어야 합니다. 즉 남을 위한 행동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, 즉 인본주의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이제 추구해야 되고, 단순 이타적 행동과는 구별되어야 된다. 이타적 행동이라 그러면 우리 봉사활동과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순하게 이제 뭐 길 잃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것과 같은 이타적 행동은 영웅적 행동으로 이제 볼 수가 없고, 영웅적 행동은 조금 더 이타적 행동 중에서도 우리가 예외적이어야 된다라는, 즉 예외적인 이타적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핵심 개념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영웅적 행동은 그러므로 상당한 위험이나 또는 희생이 수반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. 그리고 또 그 행동은요, 자발적으로, 즉 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영웅적 행동의 핵심 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. 학문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. 미들란스키, 존스 앤 커울리와 같은 요 세 사람은 그 논문에서요. 그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채 커다란 위험이나 희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구조하는 행위다. 다시 얘기하면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. 그리고 위험이나 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타인을 돕거나 구조해야 된다. 라는 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제 학문적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. 제이크 위크람과 디 스테파노란 두 분의 공동 연구에서는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와는 상관없이 요게 이제 아까 나온 커다란 위험이나 희생 가능성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즉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, 그 다음에 타인의 행복,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여기 행복은 해피니스라기보다는 웰리스 있죠. 요즘 웰빙과 같은 웰리스라 그래서 잘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. 즉 이제 어떤 타인을 구조한다거나 그런 것과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. 이런 세 가지의 범주로 이제 제이크 위크런과 디스테파노는 영웅적 행위를 정의하고 있고요. 아리 코헨과 같은 사람은 영웅이란 죽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맞이하고, 이걸 아까 희생이나 위험 가능성이 되겠죠. 그 심각한 위험을요, 감수하거나 또는 감수를 하고, 그 다음에 그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원칙을 위해서, 여기 원칙이라 그러면은 도덕적 원칙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. 원칙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. 여기 이제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앞에 미들란스키나 제이크 위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웅적 행동을 정의하고요.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프랑코와 블라우 앤 짐 브라우도 이 세 사람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된 논문이 영웅적 행동의 정의로는 가장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세 사람은요,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, 하나는 타인이나 사회적 이상의 보호. 여기 사회적 이상이라 그러면 뭐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인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. 이런 타인이나 사회적 이상의 보호, 또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되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이나 희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해야 되고,
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희생이나 위험 가능성 때문에요. 그 예상되는 희생이겠죠. 즉 예상되는 희생이 있을 텐데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요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즉 외적 이익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자기의 그 목적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. 즉 이제 외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다섯 가지 기준점에 부합한다면 이걸 영웅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웅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프랑코 블라우 짐바르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객관적 그 접근법을 통해서 영웅을 정의하게 되면 이타적인 사람, 이타적인 행동을 우리가 그 쉽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과 같은 거는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자체는 희생이나 위험 이런 것이 실제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요. 영웅으로 우리가 설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질 것 같고요. 따라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점이 적용되다 보니까 영웅의 지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이 말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영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영웅이 아닌 사람이 또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요. 뭐 대부분은 이제 영웅이 탈락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치 치하에서 이 나치의 그 나치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안네가 있었죠. 안네 프랑크가. 그런데 그 안네 프랑크는 그 실제로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안네 프랑크는 어, 이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웅적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죠. 뭐 아마도 그 인내심이 길었다거나 참는 거, 그 나치 치하의 핍박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을 뿐이지 영웅적 행동의 정의 속에는 잘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질병을 극복한 사람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열심히 그 몸 관리 또 치료를 잘 받아서 그 질병이 다 나았다면 그러면 그 같은 병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 될 텐데요. 그런데 이 질병을 극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편적 영웅으로 간주하기는 쉽지가 않다. 왜냐하면은 질병을 극복한 거는 자신을 목적으로 한 거지 타인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. 그중에서도 우리 뭐 프로 선수 같은 게 될 것 같아요. 뭐 프로 야구 선수다 그러면은 아무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하더라도요. 이 프로 선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어떤 성공을 목적으로 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쌓은 것이지 타인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영웅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. 반대로 새로운 영웅도 또 탄생하게 되는데요. 내부 고발자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는 타인이나 또는 국가, 사회를 위해서요, 조직 내부의 비리를 이제 고발하는 사람인데, 그 고발 행위 속에는 아마 그 고발 행위는 자발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고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이 안위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할 수 있다거나 또 해고가 당하면은 가족 내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.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가족 간의 불화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걸 다 감수하고 행했기 때문에요. 사실 이제 이 내부 고발자는 현대 영웅학자들은 거의 모두 다가 영웅으로 영웅이 한 유형으로 이제 유형이다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한계 또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. 영웅적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예외적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하고 예외적인 거를 예외적이라고 이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? 뭐가 그러면 선한 것이고 뭐가 예외적이고 또 어느 정도가 돼야지 선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예외적인가? 이 경계가 어디까지냐?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영웅적 행동도 그것도 너무 주관적 행동의 일부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고요.
또 희생이나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위험이 있어야지 그러면 영웅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. 그것도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지가 않다. 또 이 영웅적 행동은요, 도덕성이 제거가 됩니다. 때에 따라서는요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,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치시죠.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서 불이 붙어서 사람이 그 안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그때 누군가가 달려들어서요. 그 사람을 이제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치면요. 이때 그럼 운전자를 구조한 거는 도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. 그런 상황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아마 뛰어들어가서 구조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런 점에서 그 이 운전자를 구조한 사람, 즉 우리가 흔히 영으로 부르는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그 도덕적인 사람이었느냐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. 뭐 마약 밀매를 한다거나 또는 뭐 살인자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도망 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누군가를 구조했는데 그 구조 그 자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불러야 되느냐. 따라서 악당도 어느 정도 순식간에 상황만 되면은 영웅으로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. 그런 점에서 영웅적 행동을 통한 정의도 사실상은 조금 문제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접근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웅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명확해지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런 명확해진 영웅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 전에 주관적 접근법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. 즉 이런 기준점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맞으니까 우리가 영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영웅을 부르는 그러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풍토를 상당 부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다음에 법률로도 충분히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한국의 의사상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다음에 영국에는 사회적 행위 책임 영웅적 행동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위, 이 두 법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영웅적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의인을 결정하고 있고 또 영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법률에서 보면 이러한 그 행동의 구체성을 가지고 영웅의 지위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객관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